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오셨습니다. 대선 넘어서까지 임기를 담당하게 될 새누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8월 9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최경환 의원이 나설지 여부입니다.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최경환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당선 확률이 제일 높겠지요? 자, 그래서 최경환, 이정현, 이주영 같은 친박계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됐을 때 야당에게 가장 이로울지, 야당을 이롭게 하는 당대표는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8%는 모르겠다라고 답했고요. 7%는 이정현 의원을 꼽았고요. 8%는 이주영 의원, 그리고 압도적인 비율 57%가 최경환 의원을 꼽았습니다. 어젯밤 11시 35분까지 2269명이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정부의 불충분한 준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업 초기부터 선체 일부가 손상되면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범인한테 일을 맡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로서 피해자는 조사기구에서 빠지라, 이렇게 말한 정부. 가해자인 당신들도 빠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 소비 판매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도입, 가스 도매 분야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됩니다.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내년에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합니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을 최고 30% 줄이는 등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설명이 참 구구한데요. 다 민영화를 위한 길닫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잠시 후에 짚어줍니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당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선제적으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의혹을 해명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김수민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세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10대 저소득 소녀들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등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850군데에다가 생리대를 우선 비치할 계획인데요. 그러지 말고 학교에서 소득 수준 가리지 않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근거로 해서 시민을 체포한 경찰은 그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람과 경찰이 반반씩 물면 안 될까요? 다시는 못하게 말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단체 회원들은 합병 관련 업무를 맡았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의 연금 재산에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용을 위한 선택,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이 뒷감당해줄까요? 공개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보유한 주식을 미리 내답한 혐의, 그래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없는 놈들에게만 있는 도주 우려, 또 증거인멸 우려 아니겠습니까?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온 최은영 전 회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일반 신자, 아니 비신자까지 포함하는 신학 일반 석사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고 한신대의 신학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오늘까지네요.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2-2125-0114 서울 전화 2125-0114입니다. 네,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친구가 좋다는 것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내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트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 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트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의 지배 구조를 뜯어 고치려 팔을 걷었다. 여론도 그것을 요구했고 시장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금 신동빈의 개혁에 거친 태클을 거는 것이 롯데그룹, 나아가 나라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신동빈에게 롯데를 개혁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네, 검찰 수사가 가혹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족같은 사설을 실은 신문은 파이낸셜 뉴스라는 경제신문입니다. 이 사설을 쓴 논설위원 들으라고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대상도 비자금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지배 구조 하에서는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 여지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출자 구조라든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이 높다는 말이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계열사 간의 거래라든지 출자도 자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네. 또 내부 거래를 굉장히 롯데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롯데 시네마의 매장이라든지 또는 롯데 정보통신이 SI라고 하는 전산 쪽을 내부 거래하고 있고 네. 또 대형기획이라는 것이 광고를 거의 내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거래가 또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익 편취, 비자금 조성도 가능해지고 네. 또 롯데가 부동산 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호텔도 있고 쇼핑몰도 뭐 땅 부자라 그러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에서 또 그런 비자금이라든지 비리가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네. 롯데 이번에 터져나온 비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재벌들이 갖고 있는 비리의 하나의 선물 세트 같은 정말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격호 신동빈 부자가 매년 수상한 돈 300억 원을 받았다는데 이게 지금 무슨 급여다 배당급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건 검찰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계좌 추적하면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 롯데홀딩스가 대부분 그 상위 개념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게 되면서 이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혹시 일본으로 나가는 국부 유출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사실 국부 유출 논란이 작년에 면세점 사업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시내 면세점이 수수료율이 0.05%에 불과합니다. 예. 인천 면세점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상 공짜죠. 그래서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는데요. 네. 롯데가 이 시내 면세점 점유율 5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 면세점 사업이 또 롯데 호텔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 호텔의 영업이익의 80%가 면세점 사업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롯데 호텔에서 벌어들인 돈을 배당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하는 것이 사실상 면세점 사업에서 받은 특권이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국부 유출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롯데호텔을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계획에 의하면은 구주 매출이라고 해서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 한 10%를 파는 겁니다. 시장에. 예. 그런데 예. 그러면 시세 차익이 최소 1조 이상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일본 롯데홀딩스나 L투자 같은 일본계 기업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이제 국부 유출 논란이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롯데가 명색이 우리 소위 얘기해서 5위 재벌 기업인데 이걸 손을 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위기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에 지금 뭐 롯데 영업 활동에 지장이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네. 우리가 초기에 병을 진단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병을 두고 나면은 지금은 넘기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큰 병이 오면 더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재벌 문제와 한국 경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 롯데 사례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논설위원이 이것도 들어야 합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 재벌 복합 쇼핑몰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어제 서울 을지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롯데 재벌에 분노한 중소상인 시민들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 착취, 중소상공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이런 행태로 서민 경제를 파탄낸 롯데에 대해서 종자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참가자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장사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인태리입니다. 이 롯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인륜을 망각한 기업입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세우고 또 반대편엔 그것에 대응하는 혈육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는 자들이 이들 롯데 종자들입니다.
이런 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목숨을 빼앗는 짓을 또 자행했습니다. 평소에도 롯데는 전국에 대형 마트와 복합 쇼핑몰들을 세워나가면서 6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터전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합 쇼핑몰을 전국에 계속 퍼뜨려 나가면서 마지막 남은 골목 상권의 목줄까지도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국가 경제가 망가지든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가 권력이 타락하든 부패하든 무엇 하나 겁내지 않고 이렇게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악의 본산, 본원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롯데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신세계와 삼성과 롯데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이런 비리와 악행을 저지르는 대기업들을 내버려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롯데가 저지른 죄악은 눈에 보이는 독가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독가스, 전 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파괴의 주범 롯데가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독가스를 뿌리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비호하는 정치 세력들은 빨리 이 폭탄을 막기 싫으면 옆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바다에 대놓고 몰려와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모렴치를 담은 사진 보셨습니까? 저는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드라마 또는 영화에 나온 해전 사진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바다가 중국에게 강탈된 듯 보였습니다. 고심 끝에 읍센 해경,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해경은 두 눈 뜨고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이 침범해온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심각한 일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밖에서 알려진 것은 단순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다 이 정도인데,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어장 자체가 황폐화되고 있다. 연평해의 꽃게 어장 자체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어민들이 목숨을 걸고 직접 이 중국 어선을 잡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중국 어선에 대해서 군사작전 수준의 강력한 무력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해경에서 방법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가서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얘기다. 우선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경이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북 대치 때문입니다. 해경의 그 접촉 수역, 특히 연평도 해역에서의 단속을 통제하는 건 해군이거든요. 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안보 상황이 된단 말이죠. 예. NLL 쪽으로, 그러니까 연평도 이북으로 어선 단속을 못하도록 해군이 해경을 통제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북한 가까이 가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해경 관계자들이 사실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건 통일되지 않는 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남북 대치라는 구조적인 환경에서 이 취약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또 중국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선들이. 예. 중국은 이런 상황을 완벽히 어선들이 파악하고 NLL 선상에서 주로 대피해서 우리의 단속을 피하는 것이죠. 중국 어선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해역에서의 특성 또 남북 간 대치의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의 어떤 정치 군사적 급소를 중국이 꽉 틀어지고 지금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서해를 남북 공동 어로 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 어로 수역이라는 게 이제 남북 관계가 신뢰를 회복했을 때 가능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걸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예. 그렇다면 어민들이 몇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 어선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남북한 간에 중국 어선의 공동 대처가 안 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중국 어선은 또 북한의 어획된 꽃게를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거래가 되니까 또 남쪽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의 꽃게를 파시를 열어서 우리가 사주자. 뭐 해안에 바지선 같은 걸 띄워서 예. 이렇게 해서 물물 교환이나 거래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중국 쪽의 거래선을 끊어버리자는 얘기가 있고요. 예. 그것도 아니라면은 공동으로 조업 규칙을 정하든지 중국 어선에 대한 공동 대책을 세워서 남북한이 대처하면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다. 해양 수산 협력이 남북한 간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네. 예,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예. 그런가 하면은 수중 어초를 뿌려서 중국 어선이 저인망으로 조업하는 걸 방해하자. 수중 어초를 띄워서, 예. 수중 어초를 뿌리면 예. 이게 꽃게가 산란을 하도록 인공 어초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거를 중국 어선이 그물을 훑고 가다가 그 어초에 그물이 걸리면 예. 중국 어선은 조업을 못한다. 이래서 어초를 뿌려달라는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초라는 게 무슨 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콘크리트 시설물인데 예. 뻘에다가는 꽃게가 알을 못 낳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인공집을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인공집 일종의 예. 인공 어초. 인공 어초가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은 해군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안보상 접촉 수역을 해서 해군 함정이 기동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예. 남북한 간의 신뢰 회복이 안 됐으므로 이런 어떤 조업 규칙을 합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조업 규칙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인공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인망으로 싹쓸이하는 건 막을 수 있는데 이것도 또 군이 좀 반대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참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결국은 연평도라는 좁은 수역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예. 군이 모든 통제권을 가져가 버렸거든요. 예. 단속이라든가 조업 통제라든가. 그리고 해경은 그것에 어떤 집행 실무만 맡게 되니까 예. 군사적인 가치가 높아지니까 경제적 어업의 가치로는 추락하는 것이죠. 예.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사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당내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최고위원은 막말로 30대 개새끼론을 설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 2번 같은 경우야 이야기가 좀 충분히 오갔고 신청 안 했다 하더라도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 할 수 있지만 김수민 의원은 사실은 29살의 정치 신인, 물론 과자 봉지 디자인도 하고 그 창업업계에서는 이름을 얻었다 할 수도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과연 그렇게 단번에 안철수 대표가 만난 지 20일 만에 7번에 자리를 줄 만큼이었겠는가 의아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 그리고 제 자신도 솔직히 청년들에 그래서 30대 초반들이 정치권 들어오는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긴 과정인데 30대까지는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괜히 청년 표를 얻기 위해서 청년 비리가 유행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는 사람 관점이죠. 그럼 이번에도 조금 좀 서둘러서 청년을 누구 하나 영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하에서 조금 좀 미진한 상태에서 섭외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뭐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제 청년 비례를 한 명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것이 좀 그 딴 당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0대 초. 예. 그런 것이 우리 정치권의 어떤 창조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긴 과정인데 30대가 되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게 옳다고 본다. 예, 자기 분야에서 일하라. 정치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 분야가 왜 정치면 안 됩니까? 하여간 김수민 의원 업체가 고치기 전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애초에 썼던 로고, 상징 심벌을 만든 업체가 있습니다. 브랜드앤컴퍼니인데요. 이 브랜드앤컴퍼니가 선거 공보 업체에서 1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관행이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당이 펼쳤지요. 하지만 브랜드앤컴퍼니는 국민의당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민 대표는 22년 동안 업계에 있었지만 김수민 의원이 이끄는 브랜드 호텔과 선거 공보 제작 업체 사이의 거래는 업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맞지 않고 처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로써 빅엿을 먹은 셈인데요. 이상민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브랜드 업계가 물론 이렇게 그 마진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역 단가들이 많이 지금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트가 거래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또 물론 리베이트라는 관행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특히 브랜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첨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라든가 그런 관행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브랜드 업계가 브랜드 호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브랜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드리고자 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 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안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땅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땅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닷컴.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날로 먹지 않아온 남자, 최루탄 마시고 누군가의 가방 못지하고 행동대장도 하고 수검도 하는 등 정치 바닥에서 3D는 다 해본 남자, 상남자 무 인사드립니다. 수금한 거 그거 다 먹었나? 지폐를 어떻게 먹냐 이 새끼야. 그거 말고 돈을 주머니에 넣냐고. 주머니에 넣으면 이 새끼야 불룩해서 보기 흉하잖아 이 새끼야. 하여튼 검은 돈 챙겼지? 이 새끼야, 1,000원짜리 방앗잎, 5,000원짜리 오동잎, 10,000원짜리 배추잎. 검은 돈이 어딨냐 이 새끼야. 그거 말고 받아서는 안 되는 돈. 받아서는 안 되는 돈? 야, 그런 게 어딨냐? 돈에 시한폭탄이 장착됐어? 아니면 돈에 지카 바이러스 균이라도 묻은 거야?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 어딨냐 이 새끼야. 이 무가 이렇게 나오니 사자성어로 도절시진 그대로군. 도절시진? 유시진 대위가 절도를 했다고? 아니 그렇게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 절도를 왜 해? 닥치라고. 도절시진, 이거는 칼이 부러지고 화살이 바닥났다는 뜻이지.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라고. 이 새끼, 야, 내가 몰랐을 것 같냐? 도절시진 말이야. 당연하지. 아는구나. 이런 무식한 정치 때문에 국민이 더는 정치의 희망을 못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안님 나오셨어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던데, 키가 얼마나 자랐냐? 저희는 이제부터 공세적 자세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좌시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 좌시하지 않고 일어서서 보겠습니다. 안님, 지난번에도 검찰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박탈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책임지기 힘든 약속이란 거 이제 아셨겠죠? 그 약속을 해야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요. 그래서 입장을 보완했습니다. 검찰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박탈하지만 그 기소가 야당 탄압이면 맞서 싸운다. 야, 아니 점점 어른이 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상돈 영감 말도 맞아. 이 어린 것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얀, 그래서 야당 하기가 좋은 거야. 여당 의원이 기소돼봐. 어디 여당 탄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이게 바로 야당 어드바이스야. 어드밴티지 아닌가요? 닥치라고.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다들 조용하시고요. 약속을 지키는 정치, 이제부터 제가 먼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 내주시죠.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런 합의를 했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손을 잡으면서 인사하던 장면, 6.15 선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그 장면이 있었던 평양의 공항,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정답. 네, 환, 이 정도는 아시겠죠? 상식 중에 상식이지. 아무리 종북을 싫어해도 이걸 모를 수 있겠어. 정답은 평양공항. 아니, 평양공항일 것 같으면
그걸 왜 문제로 내겠습니까? 우리는 서울공항, 저기는 평양공항 아닌가? 야, 화나, 뭐 언제부터 서울공항이 수도 서울의 공항이었냐? 그리고 그렇게 서울공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야, 어떻게 그 활주로를 틀어버리냐? 아무리 그 롯데가 원한다고 한들 말이야. 아니, 그걸 청와대 누나가 했어? 왜 시비야? 뭐, 혹시 롯데 수사가 걱정돼? 뭐 걱정되기는 하지. 뭐 롯데 수사가 끝까지 가가지고 롯데 자이언츠가 없어지면 뭐 그때는 어떡하냐? 뭐 그게 걱정되는 기다. 이 롯데 자이언츠는 살려줄게. 필요하다면은 경관 좋은 곳에 나라 돈으로 야구장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야구장까지? 야, 뭐 야구장 어디다 세우냐? 부산에 땅이 없다. 있지. 가덕도 바닷물 매립해서 야구장 지어줄게.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고. 닥쳐 이 새끼야. 네네, 이제 무가 정답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뭐 정답이 있어 이 새끼야. 가덕도 공항이지. 아니야? 그러면은 밀양공항? 야, 이 사회자 너 이 새끼 죽을래 이 새끼야. 예. 장난으로 해본 겁니다. 장난으로. 예. 정답 아니고요. 밀양공항 절대 정답 아닙니다. 자, 팟빵 게시판에 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는 두 분께 메일, 김용민이 쓴 은하계 최초 잡놈평전, 김어준 평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 사회 분야 2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말이죠. 예. 여러분 계속 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하계 최초 잡놈평전 김어준 평전. 네,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당첨자는요, 제 사인이 들어간 책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답자 두 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JK221978님 정답 핫 이슈 맞히셨습니다. 지방에서 8년째 1인 자영업을 운영하며 8살, 5살 두 아들을 두고 와이프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주로 혼자 이동하면서 일을 해서 김용민 브리핑을 매일 듣습니다. 예전에 김어준 평전 드라마 다 들었습니다. 그중에 김어준 형님의 어머니께서 어준 형님을 키우면서 품으셨던 교육 철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준 형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준 형님의 어머니께서 어준 형님을 키우면서 안 돼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언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손을 벌려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또 다른 정답자는요, 다니엘96님입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끝난 이후 허전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던 터에 친오빠의 영향을 받아 듣기 시작한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예전에는 오빠가 듣는 걸 보며 저런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방송을 왜 듣나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듣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식 웃게 되는 공화국 논평 때문에 날마다 새 아침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어준 평전을 탐내는 마음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첫 후기를 남깁니다. 이 책이 인터넷 도서 판매 사이트 제 개인 장바구니에 담겨 있기도 하고 오늘의 퀴즈가 저도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수월해서 용기가 더욱 생깁니다. 정답은 포미닛의 핫 이슈. 당첨을 기대하며 오늘을 즐겨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피바 퀴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누군가 이런 비유를 하더군요. 음악 선생님한테 교련을 가르쳐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을 만든 사람이 김용민입니다만은 너무나 적절한 그런 비유 같습니다. 네, 추혜선 의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 언론 전문가라는 이제 타이틀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된 분입니다. 예. 이분이 관련 활동을 하려면 그 언론 관련된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미방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가야 하는데 지금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외통위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 개원하자마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과로 보면 추혜선 의원 또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큰 틀을 먼저 좀 살펴보면 국회에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뭐 윤리위, 예산결산특별위, 정보위, 운영위 이런 데들은 겸직 상임위입니다. 예. 다른 상임위를 하면서 겸직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이제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의원 300명을 이런 상임위에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 각 상임위가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법사위는 지금 17명, 정무위는 24명, 뭐 산업통상자원위는 30명, 국토교통위는 31명,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정하냐면 상임위 정수조정특위라는 걸 꾸립니다. 예. 교섭단체 세 곳에서. 여기가 이제 8명인데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이 세 세트를 들어갔겠죠. 이제 8명이서 각 상임위의 정원을 정해요. 정원을 정하고 각 상임위에 각 당이 몇 명씩 그 티오를 가져갈 건지를 정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교섭단체, 이 정수조정 특위에 못 들어가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각 상임위 티오가 이 특위에서 다 정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특위에서
이제 보통 외통위, 국방위 같은 데들은 조금 비인기 상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교섭 TO를 늘려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가기 싫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TO에 맞춰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교섭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상으로는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에 어떤 의원을 배치할지 권한이 있지만 관례상 원내대표들이 당 안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나 뭐 무소속 의원 이런 분들은 국회의장이 정하는 건데 국회의장이 이거를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려면 이제 비교섭단체 의원들에게 배정된 TO 안에서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예. 근데 그 TO의 외교, 국방 이런 쪽은 TO가 많고 이제 저기 미방이나 저기 환노위 같은 데는 TO가 적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그 적은 TO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무소속인 윤종호 의원, 이번도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환노위를 희망했고, 그렇죠. 정의당도 정의당 입장에서 환노위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노위를 양보할 수 없다. 환노위의 비교섭단체의 몫이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당 아니면 윤종호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예. 정의당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종호 의원은 노동자 출신인데도 환노위에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은 그러면 윤종호 의원을 배려하겠다며 문종호 의원의 이지망이 밑창 위에 넣은 겁니다. 미방 위에. 예. 미방 위에도 비교섭단체 TO는 하나예요. 추혜선 의원이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결국 제로섬 게임을 이 약자들끼리 벌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짜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해결법은 환노위 TO를 늘리면 돼요. TO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노위 TO를 하나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딘가에서 TO가 줄어야겠죠. 예.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또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고 결과적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고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거고 그 피해자가 공교롭게도 언론 전문가인 추혜선 의원이 미방에 못 들어가는 결과로 드러난 거죠. 예. 아,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또 해결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전문가가 전문 영역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민의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제 생각에 가장 간단한 해결법은 외교통상위원회 TO를 하나 줄이고 미방위 TO를 하나 늘리면 되죠. 예. 그러면 뭐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죠. 이동해버리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상임위 정수 조정이라는 것을 한 의원만을 위해서 해도 되느냐. 물론 상임위 정수는 계속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의장실에서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상임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줄이고 이거 역시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위에서 합의된 대로 이제 가는 건데 사실 국회의장이 결국 결심하면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그런 예외들을 자꾸 허용하다 보면 사실 자기 원하는 상임위에 못 간 의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추혜선 의원이 워낙 그 극적인 케이스라서 그리고 가장 약자인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요구하기 시작하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또 문제들을 고민을 하고 있겠죠, 의장실에서. 예. 아, 정세균 국회의장은 뭐 이 같은 정의당 반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고요. 국회의장실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제 느낌으로는 공식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물 밑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해법 찾기를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1당으로서 어떤 이런 조정 권한을 발휘해볼 수도 있죠. 자기 당 소속 의원의 TO를 뭐 하나 포기한다거나 설득해서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요. 사실 국회라는 것이 정해진 룰보다는 어떤 합의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게 큰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추혜선 의원이 국회 입성할 때
이 언론 노동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허탈하네요. 예. 수많은 언론 노동자들의 그 애환 이걸 대변하겠다. 이 약속은 더불어민주당도 했으니 뭐 정의당하고 지금 뭐 각을 세우는 관계도 아니고 국민의당처럼 말이죠. 이래저래 또 협조하고 협력할 그런 여지가 많은데요. 진보적 아젠다와 관련해서 웬만하면은 좀 뜻을 같이 모으는 것이 어떨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개헌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론에 불을 붙였죠. 예, 불을 붙였고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뭐 사견이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개헌을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약간 불이 붙는 모양새예요. 예. 그래서 저희 현장 기자들이 각 정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쭉 한번 들어봤는데 각양각색입니다. 일단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도? 예, 지금 시점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도 그렇고 여소가 됐는데도? 예, 이원 집정부제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너무 한쪽에 몰리는 거는 좀 문제다. 내각제는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는 등 불안정하니까 이원 집정부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까지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비슷한 입장이고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 때 공약으로 책임 총리제를 공약했었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이원 집정부제죠. 다만 이제 여권의 이원 집정부제는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 공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예. 뭐 박원순 시장은 4년 중임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각자 조금씩 입장은 다른데 어쨌든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좀 거의 다 이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가 개헌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개헌 얘기가 시작되면은 아무 일도 못하기 때문에 찬성할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고 다만 개헌은 국회 차원에서도 발의하고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그 정치적 중요 인자가 이걸 반대하면 사실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크게 현실적으로 당장 뭐 올해 또는 내년에 어떤 개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저희 한겨레가 개헌 시기에 관해서 추진을 언제 해야 되냐 이거 관련해서도 의견을 쭉 물어봤는데 다수 의견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청와대의 반대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그제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고 그게 오늘자 신문에 나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국회까지 몽땅 새정치로 옮겨서 실질적인 수도 이전을 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좌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헌을 통해서 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논의가 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어떤 좀 추상적인 얘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안 와닿는 얘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남경필 지사 얘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거기에 하나 더 얹은 거죠. 그래서 이 논의를 중심으로 대선에서 뜨겁게 토론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경필 지사가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유력 주자가 된다면 수도 이전이 참여정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이 화제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그런 말을 했다. 이거는 사실 놀랍죠?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천도 논이 있었을 때 당시 경기도지사가 손학규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때 손학규 전 대표가 강하게 반대했었고요. 그분은 또 경기도라고 해서 수도권 규제 풀어야 한다 이러면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며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이 남경필 지사의 관심은 대선에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대선 관련해서는 좀 말을 아꼈고요. 일단 본인이 경기도를 리모델링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비전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도 이전 관련해서 정확한 남경필 지사의 말을 옮기자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2020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1,700만 명, 전국 인구의 60%가 된다.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인터뷰 시간의 대부분을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할애했고요. 대법원도 옮겨야 되고 서울에 있는 이런 부처들은 다 옮겨야 된다. 그래서 서울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경제와 문화 관광 중심지로서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고요. 남경필 지사의 또 좀 주목해볼 만한 제안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정무장관직을 신설하자. 신설하고 이 자리에 야당 인사를 앉혀라. 본인이 지금 이기우 부지사라는 야당 출신 부지사를 앉히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해보니까 아무리 이기우 부지사랑 협조가 잘 된다 해도 이 야당 출신 부지사가 자기 옆에 있으면 일방적으로 이게 일이 잘 안 된대요. 잘 안 되고 어쨌든 내부 논의 과정을 이 사람이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야당에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야당의 이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협치가 자연스럽게 되더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협치의 상징으로 정무장관의 야당 사람을 임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옆에서 보면은 더 열받지. 부하 같이 밀고. 들어가시죠 정무장관으로. 김용민. 제가요. 김용민 정무장관. 그러면 아마 이건 전대미문의 사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국정 현안을 브리핑해주고 이러면. 글쎄 말입니다. 아니 남경필 지사가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천도하자. 행정 수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명실상부한 수도를 이전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인터뷰 대부분에 할애했다 하면 한겨레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해 주길 바란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또 게다가 한겨레 독자들이 아무래도 여당에 가까운 독자들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야권 지지층을 또 겨냥한 그런 포석을 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겠죠. 정치인들이 내놓는 메시지라는 것이 다 굉장히 정교하게 세팅된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런 주장을 내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해 볼 대목이 많이 있죠. 이거 대선 국면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한번 주도권을 행사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읽혀 보이는데 신선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한 건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이 발언.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에서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네요.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 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부가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의결했는데, 네. 이름은 복잡한데 네. 내용은 아주 간결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력, 가스 요 분야, 에너지 분야를 민영화하겠다는 게 이제 핵심 발표입니다. 민영화라는 말은 차마 못 쓰고. 네, 그렇죠. 네. 예. 실제로 뭐 많은 반발이 예상될 것이기 때문에 좀 표현을 굉장히 완화하긴 했는데 내용은 뭐 거의 민영화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은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이라는 것의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였는데 제가 사실은 이 소식을 어제 아침에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걸 저희 일요일에 저희 정홍재 기자가
박근혜 국민 몰래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착착착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기사가 그 공공운수 노조, 산하 또 한국가스공사 노조 이런 분들이 우려하는 이야기를 듣고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정홍재 기자한테 이건 노조의 우려가 좀 과하다. 그러니까 노조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민간 사업자가 지금까지 수입해 왔었던 천연가스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간 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전력 판매 분야의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인다. 그리고 지금 한전이 줄줄이 달고 있는 자회사들을 전부 증지에 상장시킨다. 그러니까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노조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조분들이 우려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설마 저렇게 중요한 일들을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또라이라도 저걸 저렇게 막무가내로 한 번에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전력, 가스 이게 진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이거 민영화를 한꺼번에 대놓고 할 정도로 또라이는 아닐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홍재 기자도 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노조에서 우려를 하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공격 차원에서 기사를 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정홍재 기사 얘기를 방송으로 소개를 할까 하다가 설마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거야 하고 이제 어제 다른 뉴스를 소개를 드렸던 건데 이거를 한꺼번에 해버린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지금 또라이인 겁니다.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뭐부터 소개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올 정도인데요.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고 지겨우신 뉴스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한 2, 3일로 나눠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가스 부분 민영화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 사업자들에게 그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국내에게 판매할 권한을 준다. 요때 말하는 가스라는 게요. 저희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불 들어오는 그 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LNG,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하고 구분이 되는 게 LPG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 건데요. 자동차 연료. 그렇죠. 자동차 연료이기도 하고 보통 가스통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LPG는 이미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이게 민영화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그 SK가스, E1, 그러니까 LG가스죠. 이 두 회사가 지금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 LPG 시장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도 민영화가 전혀 필요 없는 곳이에요. 누가 가스 충전하는데 SK가스하고 E1하고 품질 구분하고 집어넣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 매년 가격 담합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허구한 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징계를 먹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당금도 똑같이 가격을 맞춰서 주고 이랬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히려 공영화를 해서 기업들이 챙기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영역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미 LPG는 오래전에 민영화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액화천연가스, LNG라는 애는요. 일단 공기업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이 가스를 수입해 오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한국가스공사라는 곳입니다. 국내에 소비되는 이 LNG 가스의 95%를 얘네들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쨌든 뭐 증시에 상장이 돼 있긴 하지만 정부 지분이 제일 높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내가 이윤 많이 챙기겠다고 가스 가격을 갑자기 높이겠다. 이렇게는 못하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적정 투자 보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스 가격을 올리건 내리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의 이익률을 얼마 이상으로는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 때문에 가스 가격을 무작정 올리지 못합니다. 가스공사가. 이렇게 정부가 가스공사의 가격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규제 덕분에 가스 가격이 이 민간 기업처럼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걸 지금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제 가스 요금 내실 때 고지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돈이 한국가스공사에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호원 에너지 서비스라는 회사에 돈을 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받아서 경기 지역하고 서울 일부 지역의 가스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지역별로 하나씩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독점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가스 점검해주고 때때로 와서 그리고 이제 가스 공급해주고 돈 징수해서 돈 받아 챙기는 거죠. 이 회사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저는 왜 사기업이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별로 무슨 경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각 지역별로 한 회사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 받아가지고 가정에 전달해주고 요금 받아서 이익 챙기는 겁니다. 이걸 왜 민간기업한테 넘기냐는 거죠. 그냥 가스공사가 다 하면 안 됩니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국가가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지역별로 지역 독점 기업들을 만들어서 이게 뭐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스 공급 체계라는 게요. 어느 모로 보나 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서 시장 원리를 작동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국가가 공기업이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스 공급해주고 국가나 공기업이 이윤을 안 챙기면 그만인 겁니다. 이러면 국민들에게 가장 적정한 가스 공급과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제공이 되는 거죠. 굉장히 공적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요. 정부가 가스 시장을 2025년부터 개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가스를 직접 수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2025년으로 멀찍하게 잡은 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당장 하고 싶은데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가 가스 계약을 할 때 이 물량을 2025년까지를 다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딴 회사들이 들어오면 공급가액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경쟁하라 이렇게 이제 시간을 뒤로 미룬 거고요. 정부의 논리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외에 다른 가스 회사들이 가스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한국가스공사하고 경쟁을 해서 가스 배급 시장이 효율화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예, 이 진짜 개소리거든요. 이게 그 철도 민영화 때도 똑같이 했던 말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가스 시장만 보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가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예. 가스공사가 가스비를 올려서 이윤을 챙기는 걸 법으로 규제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기업이면 훨씬 더 규제가 쉽고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 기업들이 도입된다면 딱 두 곳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GS하고 SK입니다. 얘네들을 끼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끼어들면 시장이 효율화돼서 가스 가격이 내려간다고요? 만약에 가스공사하고 SK, GS 세 개 회사가 경쟁을 한다. 당연히 얘들은 애초에 가스라는 것을 수입을 할 때부터 시장 논리에 의해서 엄청난 양을 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올해 가스 판매량이 이 정도 된다. 이러면 그 정도만 수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스 저장 시설이라는 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굳이 크게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1년치 예상 수요 결정하고 뭐 시설도 한 그 정도 크기로 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가스는 한국가스공사는 엄청나게 큰 가스 시설에 굉장히 많은 양을 미리 담아두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대체가스인 LPG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LNG의 수요가 늘어나면 한국가스공사가 담당을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커다란 가스 탱크 시설을 지어놓고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SK하고 GS는 절대 그런 일 안 하죠. 예, 사기업이니까요. 최대한 보관료를 적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세 개 회사가 경쟁을 해서 꼭 필요한 물량만 수입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대체율로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LNG 수요가 폭등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LNG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기업이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가격이 폭등할 걸 대비해서 다소의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한 양을 비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식량, 가스, 석유, 전기,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공기업이 담당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시장의 논리가 개입을 해버리면 비상사태에 전혀 대비를 못하는 겁니다. 가스 대란 벌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지역별로 가스를 공급하는 지역 독점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전국에 한 3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그 지역에서 가정용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 가스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GS칼텍스하고 SK E&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런 민간 사업자가 국내 판매에 허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지금 그 산업용에 대량으로 가스를 소비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더 싸게 팔래? 지금까지는 요 독점 회사에서 공급을 받았지만 이러면 GX칼텍스나 SKENS가 내가 더 싸게 공급을 해줄게. 경쟁을 해서 산업용 회사들은 가스를 훨씬 더 싸게 구입을 할 그 기회를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지역에서 독점을 하고 있던 회사들의 이 산업용 시장을 GX칼텍스나 SKENS에게 뺏깁니다.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소매 시장, 가정용 시장에 담합을 해서 가스 가격을 올리는 게 너무나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예. 산업용 시장에서 뺏긴 이익을 가정용 시장에서 만회를 하는 거죠. 이 천연가스 시장은요, 산업용은 몰라도 가정용의 경우는 경쟁이 생긴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이익도 가정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조금 처참한 말투로 에너지 빈곤축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예. 제가 진짜 정말 지금 심정이 좀 처참합니다. 가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GS하고 SK 이런 애들 논하는 겁니다. 돈 벌어주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특히 에너지 빈곤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내일은 전력 시장에 대해서 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이제 길게 드릴 텐데요. 제가 미리 첫날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 민영화 분야에서 많이들 아시는 대표적인 명언인데요. 미국의 진보의 대표적인 지성이죠. 언어 철학자 노엄 촘스키가 남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고속도로, 교육, 보건의료, 수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까지도. 공기까지.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부패한 정부 아래에서 가스, 전력 민영화 깃발이 이제 올랐고요. 촘스키의 말대로 언젠가 우리가 이 숨쉬는 것도 삼성이나 LG에게 허락받고 숨쉬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이 소식이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아니 근데 예. 이 민영화를 정부가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이 입법 사항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력 같은 분야는 이제 가스 분야는 자세한 정책을 7월에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제 내일 전력 분야를 말씀드리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자회사 상장 문제하고 전력 분야의 이 민영화 도입 계제를 현재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무회의에서 그냥 이 정도 특기이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 정도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행령으로 헌법도 바꿀 기세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행령이 헌법 위에 있는 나라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느냐, 법률 개정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방법을 찾는다면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건데 국회가 정말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진짜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가 제동을 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가면 이건 정말 위험한 문제여서요. 예, 어제 그리고 이걸 또 한꺼번에 우르르 발표해서 야당도 좀 힘들겠더라고요. 저희도 되게 기사 쓰는 사람들도 힘들었거든요. 예. 너무 큰 문제를 한 서너 건을 확 터뜨려 버리니까. 그래서 예. 제가 아직 야당의 대응을 듣지 못하고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 노조 쪽에서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야당이 좀 잘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을 경악했던 총기 사고. 네. 매번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참 이 잔인한 사건의 진상 혀를 차면서도 이 근원적으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지 총기를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미국 안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는 것인지 매번 사고는 터지는데 말이죠. 예. 때 되면은 항상 일어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고 날 때까지 또 기다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 말이죠. 이게 이 미국의 군수업체하고 연관돼 있죠? 당연히 연관이 돼 있죠.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궁금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요. 예. 저도 사실은 2007년인가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한국인 조승희가 저지른 범죄인데요. 예. 그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상식적으로는 미국의
전미총기협회 NR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 단체거든요. 그래서 늘 국회의원들한테 뭐 돈을 워낙 많이 뿌리기 때문에 총기 규제가 잘 안 된다.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아무리 로비 단체가 막강해도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죽는데 저 로비를 못 이겨서 이 총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뒤적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9년 전에. 근데 어떤 자료를 봐도 답이 시원치 않았었는데 제가 그 해답을 찾은 거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히코라는 그 영화를 만든 그 미국 이제 의료 체계를 그 비판한 다큐멘터리죠. 그 히코라는 영화를 만든 마이클 무어라는 유명한 그 진보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습니다. 이제 이 감독이 2003년에 만든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그 공식판으로 한 500원이면 다운받거든요. 그래서 안 보셨으면 정말 강추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제목이 뭐라고요? 볼링 포 콜럼바인. 볼링 포 콜럼바인. 이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총기 문제를 다룬 어떤 논문, 어떤 연구보다도 훌륭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요. 제목이 볼링 포 콜럼바인인 이유가 1999년 4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그 외곽의 작은 마을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두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이 죽고 2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땐 미국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헤비메탈을 금지해야 된다. 과격한 게임을 못하게 해야 된다. 진짜 그때 학교에 금속탐지기가 막 등장을 하고요. 폭력적 영화를 보면 안 된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무어 감독이 이 영화 제목을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가해자 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하기 직전에 가장 나중에 한 일이 그 볼링을 친 거라고 해요. 이제 무어 감독은 그 총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헤비메탈이 아니다. 영화 이런 게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는 거다. 그런데 미국 언론은 M1 헤비메탈 그룹이나 지금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차라리 메탈보다도 그 가해자들이 제일 즐겼다는 게 볼링이라는데 볼링이 더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라. 차라리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이제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제목을 담은 거죠. 영화를 보면 참 재미있고 많은 것을 얻는데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 조금 그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미국의 총기 사고의 배경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NRA 전미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는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첫째로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건너온 프로테스탄트들, 그러니까 백인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이유로 이제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주민들, 인디언들이라고 부르죠. 사실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인도 사람이 전혀 아닌데 백인들이 착각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원주민들을 학살하는 것으로부터 미국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학살을 누가 했느냐면 국가가 나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인 민간인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이때부터 당연히 민간인들의 총기 소유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죠. 둘째로 이 미국 백인들이 한 일이 노예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 숫자로만 봐도 누가 봐도 노예들 숫자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노예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땅덩이는 또 엄청나게 넓어갖고 마을에 보안관은 한두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안관이 총을 갖고 있어도 한두 명으로는 폭동을 제어할 수 없으니까 민간인 총기 휴대를 허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기 휴대는 백인들만 총을 가질 권리였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흑인들을 쏴 죽여도 된다. 이런 의도인 거죠.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셋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나라가 연방제 국가라는 겁니다. 연방제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의식이 이게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50개 주의 연합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권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미국이란 나라의 애덤 스미스 이후에 사용된 자유주의 경제학 이게 절묘하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근본적으로 작은 정부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작아야 돼.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자극을 잘한 사람이 레이건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이용을 한 거죠. 작은 정부로 증세하지 않고 복지를 최대한 줄이고요. 예.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어오면 경찰부터 찾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강도를 쏴죽여야 된다는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각 지역별로 민병대라는 걸 스스로 조직을 합니다. 이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마이크를 딱 들이대고 아니 왜 민병대를 조직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미국처럼 대문 함부로 열고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뭐 바로 쏴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예. 바로 쏴버리는 겁니다.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그런 나라 없거든요.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실제로 캐나다에 가서 찍는데 그냥 문을 막 열고 들어갑니다. 이 무어 감독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은 문을 안 잠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문 쑥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오는. 근데 미국은 그냥 마당에만 들어가도 총을 쏘는 게 허용이 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명목 아래 다른 사람을 사실은 흑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지만 나와 다른 인종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문화가 백인 사회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웃긴 게요. 이 맨날 미국 방송에 보면 흑인들이 총 쏘고 다니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흑인들은 총기를 규제하는 데 찬성합니다. 예, 이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반면에 총기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목소리가 제일 높은 계층이 어디냐면 백인 상류층입니다. 인디언 쏴죽이고 흑인 쏴죽이고 그 힘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믿는 나하고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이 백인 상류층들이 국가에 대한 불신 문화하고 겹치면서 총기 보유가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마이클 무어 감독이 얹습니다. 그 콜럼바인이라는 도시가요. 이 지역에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세계적인 군수업체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 로키드 마틴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어 감독이 로키드 마틴 홍보 담당자한테 물어봅니다. 야, 니들이 이렇게 무기 만드니까 우리 자라나는 애들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거에 좀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아빠가 맨날 가서 공장 가서 사람 죽이는 미사일 만드는데 사람 죽이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 근데 그 홍보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 소리야 그게 어떻게 같냐.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거다. 이거하고 총기 난사하고 전혀 다른 거다. 아니 아메리카 미국이 기분 나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미사일 뿌리고 이런 거 봤냐. 기분 나쁘다고 총 쏴서 민간인 죽이는 건 그 사람의 정신 상태의 문제지 그걸 국가를 지키는 무기 생산하고 연결시키면 곤란하다. 이렇게 이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바로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자막을 길게 올립니다. 이게 무슨 자막이냐면 야 진짜 그래? 미국이라는 국가가 오로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했어?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죽이고 그런 일이 없었어? 오케이. 내가 읽어줄게. 자, 잘 들어봐. 하고 굉장히 긴 자막을 올립니다. 이제 좀 긴데 제가 그 자막 풀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953년 미국은 이란 수상 모사데크를 쫓아냈고 곧이어 이란의 독재 정부를 수립했다. 1954년 미국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과테말라 대통령 아르벤즈를 축출한다. 이때 2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다. 1963년 미국은 남부 베트남 대통령 암살을 지원했다. 1963년에서 1975년 미군은 동남아시아에서 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사륙했다. 1973년 미국은 칠레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엔데를 암살한 것이다. 독재자 아우쿠스 피노체트가 뒤를 이었다. 이 와중에 5,000명의 칠레 시민이 죽었다. 1977년 미국은 엘살바도르의 군사정권을 지원해준다. 7만 명의 엘살바도르 국민들과 4명의 미국인 수녀가 살해됐다. 1980년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려고 오사마 빈 라덴에게 테러 집단을 훈련시킨다. CIA는 빈 라덴에게 30억 달러를 지원했다. 1981년 레이건 정부는 니카라과의 반정부 세력을 훈련시키고 돈을 줬다. 3만 명의 니카라과 시민이 이들에게 죽었다. 1982년 미국은 사담 후세인에게 수십억의 무기 구입,
자금을 지원했고 그 돈으로 이란 국민을 살해했다. 1983년 미국은 은밀하게 이란에 무기를 공급해준다.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서였다. 1989년 CIA 요원인 마우레 노리에가는 미국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그는 파나마 대통령이었다. 미국은 파나마로 쳐들어가 노리에가를 제거한다. 3,000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1990년 이라크는 미국제 무기를 앞세워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1991년 미국은 이라크로 달려든다. 부시는 다시 쿠웨이트에 독재자를 세웠다. 1998년 클린턴은 수단의 무기 공장을 폭격한다. 그곳은 아스피린 공장이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미군 전투기는 매주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한다. 유엔에 의하면 50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폭격과 경제제재 조치로 죽어간다고 한다. 2000년 미국은 탈레반 정권하에 아프간에 2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2002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은 전문적인 CIA 기술로 9.11 테러를 일으켜 3,000명을 살해한다. 무어가 말하려는 게 이겁니다. 야, 진짜 미국이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썼냐? 웃기지 마. 니들이 하는 일이 지금 콜럼바인 총격하고 뭐가 달라? 기분 나쁘다고 죽이고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국가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 손에 총기를 하나씩 다 쥐어주면 기분 나쁘다고 총 쏘고 나를 무시한다고 총 쏘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이상한 거야. 이게 지금 무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무어는 한 단계 더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린 그 무어의 지적한 이 미국의 폐악질이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저 폐악질을 하고 다니면 상대가 보복을 안 하겠냐고. 보복을 하죠.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복을 하면 미국 언론이 이걸 또 신나게 보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어가 얘기를 하는 공포의 재생산 구조라는 겁니다. 언론이 막 광고를 하니까 봐. 우리가 위기야.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돼. 이 공포를 재생산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다시 나하고는 다른 이들, 이슬람들, 흑인들 극도로 증오하는 감정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내 가족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구입하죠. 누구만 신나겠습니까? 군수업자들만 신나는 겁니다. 누구만 죽어나나요? 전 세계 민중들, 미국 민중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사실 미국 총기 문제는요. 이 미국이 가진 독특한 역사적 배경에 미국 경제 자체가 군수 산업이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를 죽여야만 미국 경제가 번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미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기 규제가 제대로 시행이 될 리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국제관계에서건 국내 관계에서건 누군가가 누군가를 쏴 죽이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포로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미국 이야기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뭐 해봐야 소용도 없는 얘기지만 미국의 총기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구조 속에서 재생산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총기 사고가 난 걸 계기로 미국 총기, 무기 산업, 그리고 마이크 무어 감독의 굉장히 뛰어난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아이고, 그 나라도 뭐 언론이 네. 비루하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얘기를 하는데 범죄는 20%가 줄었는데 범죄 관련 보도는 600%가 늘었다. 영화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공포를 재생산하는 거죠, 미국 언론들이요. 네. 그 군수업체들이 주로 스폰하는 정당이 공화당이죠?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뭐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은 네. 공화당에 좀 더 쏠려 있는 거 아닙니까? 훨씬 센 건 맞는데요. 예. 이게 녹록지가 않은 게, 이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의외로요. 예. 버니 샌더스는 이 로비 때문이 아니고요. 예. 버니 샌더스는 총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찬성론자는 아닙니다. 의외로요. 예.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자기의 그 정치적 고향이 버몬트주라는 곳이 예. 사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총기 허용에 대한 목소리가 되게 높아서 버니 샌더스는 원칙적으로 총기 규제에 찬성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드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힐러리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는 단지 공화당 나쁜 놈, 물론 공화당이 훨씬 나쁘죠. 그런데 예. 민주당 좋은 놈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전미총기협회의 로비와 각 지역별 특성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가요. 네. 그렇군요. 뭐 하긴 뭐 민주당도 진보 정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중도 보수 정당 되는 거죠. 네. 이런 거 보면서 보수 정치는 공포를 먹고 사는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우리가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고 또 그렇습니다. 인간답게 살려면은 결국 진보가 답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정태일 등등 타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T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공화국 논평. 아버지가 없앤 것에는 다 뜻이 있다고 날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지방자치제를 마치 자양강장 제인양 약으로 알고 약 빨고 있는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탈퇴해서 아예 성남민국을 새로 차려 옥황상제라도 된 양 까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재명은 정부의 사랑의 예산 나누기 운동에 높고 깊은 아름다운 뜻을 묵살한 채 성남시민 자기들끼리만 질펀나는 광란의 복지 파티를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범죄적 강도가 대륙권, 승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이는 당연히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매국노 이재명의 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진히 기강을 세우고자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이거 말고는 다른 복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이재명의 손발을 묶은 데 이어서 이제는 있는 성남시 예산도 토해내라고 압박하시었다. 그런데 역적배 이재명이 여기에 항거해서 단식으로 맞서고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감사원 등을 동원해서 성남시를 탈탈 털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더해서 인간 말종 이재명에게 근무 시간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잉여인간 이재명은 박동지의 2014년 4월 16일에 7시간 근무 시간에 뭘 했는지 먼저 밝히라고 하는 등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미딱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 머리를 감는 중에 샴푸로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 트리오, 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었는데 나프탈렌, 학교에서 수업 중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와중에 잘못 재생된 어젯밤에 다운받은 야동, 소개팅 중에 먹은 고추가 캡사이신 만땅의 땡초,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어린이 오줌, 야 뚱보 이부장 그 새끼 졸라 재수다 라고 친구한테 보내야 하는데 뚱보 이부장 그 사람한테 보낸 카톡, 시험 종료 1분 남기고 발견한 3번부터 33번까지 밀려 쓴 OMR 답안지와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을 일삼고 있다.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박동지가 계신 곳을 향해 100배 사죄하고 성남시장직 사퇴는 물론이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지금까지의 단식한 만큼의 기간 동안 4조의 단식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만약 거역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8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남이 80mm 이상,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이 20에서 60mm, 강원 영동과 제주는 10에서 40mm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주역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지요.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박사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걸 박사는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칼럼을 링크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수 성향이라던 분, 즉 김영희 대기자까지도 이제 북한 붕괴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나섰는데 아직도 허황된 주장, 즉 북한 붕괴론을 계속 말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과연 북한이 붕괴되면 수습할 대책은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한국이 북한의 붕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김영희 대기자의 칼럼도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는 사태를 가상해보자. 영국 시사잡지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이 20킬로톤 핵탄두 2개만 쏘면 서울에선 42만 명의 사상자가 난다고 분석했다. 휴전선 북쪽에 수도권을 겨냥해 배치되어 있는 600문 이상의 장사포는 계산에 넣지 않아도 그렇다. 사드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제재하게 하는 것과 사드를 배치해서 중국의 북한 견제 의지를 꺾고 북한의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프리핸드를 주는 것 사이의 선택을 더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전쟁 방지가 최우선이다. 남중국 해에서 사드까지 다시 미국, 중국 두 강대국의 파워게임에 휘둘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이 베이징에서 무너지고 있다. 사드 배치는 북한 붕괴론의 붕괴를 더욱 재촉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보고 불장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리인가 싶습니다.
이런 억척스러운 상황에서도 전쟁을 방지하게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고를 기념하며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